이어서 이 전쟁이 이게 종식이 되면 아까는 이제 원자재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당장 시작될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적으로 네, 일단 재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하면 기본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초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예. 얼마나 우크라이나의 상당히 많은 영토가 황폐화됐을 것이고 또 역시 러시아의 상당히 많은 영토도 많이 파괴됐을 것인데 예. 이런 지역들이 결국 재건 사업화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 건설, 상당히 많은 네. 인프라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냥 재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소위 도로도 다시 깔려야 되고 예. 소위 이 전력 인프라, 수도 인프라,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시 복구가 돼야 되고 에너지 인프라까지 같이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결국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 또 트럼프 2.0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자산 자본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도 우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자본 시장에서의 변화 꼭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1990년 이후 전 세계의 주요 전쟁이 끝났을 때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이 전개됐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당 전쟁을 수행했던 당사자 국가가 나름대로 지하 자원이든 곡물 자원이든 간에 자금 집행 여력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모양새로 나눠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라크전에서 전후 피해 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라크는 세계적인 원유 산지고 그리고 원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금 여력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 그 자금을 기반으로 본인이 독자적으로 전후 피해 복구 사업과 쿠웨이트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라크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지시들을 덜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정유시설들이 대거 폭격됐고 그러다 보니 즉각적으로 지금 돈을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국제기구로부터 전후 피해복구 사업의 지원을 일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일부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돈이 집행되냐 하면요. 네. 자, 미국을 비롯해서 여기에 또 돈 많이 내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저 나라 이제 전쟁 끝난다고 하니까 민간인들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후 피해 복구에 쓰십시오 하면서 국제기금 뭐 이런 개발은행 이런 데로부터 이제 돈이 각출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자국의 금쪽 같은 국부를 그 나라 지원하려고 내줬을 때 그 돈이 당연히 어디에 쓰길 바라느냐?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 피해 복구 사업에 직접 참여하길 희망하겠죠. 내가 돈 예를 들어서 10억 불 냈어. 그럼 그 10억 불 니들이 알아서 써. 그러면 이라크가 또는 쿠웨이트가 아싸 하고 10억 불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회사와 아니면 하고 싶은 국내 기업에 지원하는 데 써버리면 약간 갸우뚱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의 첫 번째 원칙 돈을 출원해서 지원해준 국가가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써주면 좋을지에 대해 가이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줄 때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대부분은 자국 기업이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게끔 그 여지를 둡니다. 단 딱 하나. 그렇게 해서 돈 다 내고 그 기업 그 나라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돈만 벌고 가면 그게 무슨 피해 복구 사업이 되고 전후 복구가 되는 거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최대한 현지 국가의 인력을 고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분명 우크라이나가 받아낼 마지막 거는 피해 보상금 주십시오. 우리 땅도 띄워드렸고 우리는 원치 않은 전쟁도 끝냈으니 복구할 돈이라도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는 그때 반드시 옵션을 주겠죠. 좋아. 돈 줄 건데 우리 미국의 국부가 또 나가는 거야. 트럼프가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미국 기업들을 통해서 수행할 거야. 니네 현지 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일부 고용하겠지만 내가 낸 돈은 결국 미국 기업들이 낙찰받아서 거기에서 건물 짓고 교량 짓고 철도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쓰도록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지원금을 일부 떡 띄워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결국 지원금 대신 네, 미국 기업들이 일종의 ODA 컨셉으로 네.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상 원조에 가까운 유상 거예요. 원조에 예, 가까운. 예, 예. 그러면 공적 원조에 가까운 유상 원조에 네. 가까운 그런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금은 미국의 자금이고 공적 원조로 미국의 자금이고 그러면 그 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그 미국 기업들은 어쨌든 매출을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쨌든 기대될 만한 재건 사업에 참여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들 여러분 생각하시는 시멘트 기업 그리고 아마도 뭐 건설 자재라든가 각종 인프라 기업들 뭐 또 아까 살짝 이야기했던 수도 인프라라든가 전력 인프라 이쪽 기업들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간단합니다. 토목하고 건설 파트에 있는 제반 기업들이 일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도시를 재건하는데 SI라고 하죠. 이 정보통신 인프라망은 기본 깔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SI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특히 그런 회사들이 1차적인 수혜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만 진출할 것이 아니라 유럽 기업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유럽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뭔가 이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필요한데 적지 않은 유럽의 리더십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서도 몇 번 노출됐어요. 그 누가 뭐랄까요? 녹취해서 이탈리아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녹취 내용이 이제 언론에 뿌려진 적이 있는데 그거 좀 빨리 끝나서 경제나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발언들이 이미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역시 일부 출원한 다음에 그걸 유럽의 자국 기업들이 수주해 가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 한국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일 텐데. 조금 죄송하게도 우리나라의 건설과 관련한 업력들은 중동,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네.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굴지의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업력들이 사실 유럽의 유사한 업종의 회사들에 비해서는 레pu테이션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바로 옆에 있는 유럽에 있는 유사한 회사들을 놔두고 저기 동양에 한국에 있는 회사들까지 발주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이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국 돈들도 일부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액을 대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는 이제 한 푼 두 푼 억지로 땡기고 모으고 해서 우리 이제 복구해 봅시다 할 때 이 돈을 누군가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외국 기업에 발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디에 발주를 하게 되냐면 그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국가에게 발주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준 국가는 당연히 무기 지원해 준 국가예요. 전쟁에는 무기 지원해 준 국가가 가장 고마운 거예요. 병력 지원해 준 국가가 가장 고마운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사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왜 우크라이나에게 저렇게 많은 중화기 무기를 지원했느냐? 인도적인 차원, 뭐 동맹 국가라는 차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서의 일정 포션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기 지원했느냐 했었을 때 그건 또 안 아니잖아요.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이형 만리의 전쟁까지 우리가 왜 끼어듭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고 그렇다고 나중에 남의 나라 전쟁에서 돈이나 벌어보자고 무기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게 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명분도 있다면 지원을 해서 나중에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또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지지난해인가요? 젤렌스키 여사 왔었을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뢰 탐지기만 한 2만 개인가 4만 개 가까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양새를 갖췄다고 말하기는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젤렌스키와 푸틴을 그 두 리더를 놓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 또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또 무시할 수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젤렌스키 혹은 이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해줬었던 더 많은 지원을 해줬었던 그런 나라들이 전쟁 이후 어쩌면 복구 사업에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좀 논리적이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전쟁 끝나 음, 그러면 건설주야. 음, 그러니까 주식 뭐 건설 뭐 건자재 뭐 이렇게 시멘트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돈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네. 지정학적 변화와 실제 지정학적인 또 건설 현장에서 누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인지까지 그 그림을 같이 그려 보신다면 실제 돈의 움직임이 어디로 전개될지를 더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할 때 이 거시경제적인 지정학적인 또 지정학적 역사나 또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들여다봐야 될 네.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게 소위 교수님께서 명지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정학적이라는 게 결국 땅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네. 어떤 국가가 어디에 위치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는 국제 정세상 어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야지만 네. 우리가 돈의 흐름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통시적으로 보면요. 제가 뭐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지 어느 국가의 더 우호적인 시각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소련은 어떻게 됐느냐? 15개 위성 국가로 분할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안보 체제인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바로 해체했어요. 그러면 냉전은 끝난 거거든요. 이쪽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기반으로 방위를 집중했고 반대쪽은 흔히 말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로 이제 또 방위 체계가 있어서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는 양극단의 세력이 있었는데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해체했으면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겠어요? 이제 나토도 해체하겠네. 우린 다 손 내려놨어. 우리는 졌어요. 우린 그냥 러시아의 하나의 국가로 귀결되고 시장 경제를 지향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나토는 해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해서 그 뒤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죠. 동진을 했어요. 예전에 러시아의 위성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고슬라비아라든가 이런 많은 국가들을 하나하나 나토에 가입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EU의 정식 회원국보다 나토 회원국이 더 많아요. 네. EU 회원국이라고 해봐야 뭐 회원 후보국 말고요. 회원국이라고 해봐야 28개 정도 되는데 네. 나토는 32개예요. 그래서 이미 동유럽 바짝 러시아 국경까지 미국의 전술 핵자산이나 미군 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미국이 뭘 강력하게 러시아에게 요구했냐면 전 세계가 9.11 테러로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 이거 아프가니스탄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응징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공항과 그쪽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야 러시아 좀 허용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는 사실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으로 미군 기지가 있을 수 없고 미군이 거기에서 뭘 활동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가 거기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것도 반대했지만 워낙 국제사회가 9.11 테러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린 걸 보고 이건 응징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론이 너무 들끓다 보니 러시아도 한 발 물러선 거죠. 좋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인정해줄게. 그리고 한시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는 것도 내가 한시적으로 허용해줄게 했는데 그 뒤로 미군 부대가 상당 기간 거기에 계속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러시아는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아래와 옆과 그리고 북극해 위쪽까지 전부 다 거의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선택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 안 했을 거고 14개 위성 국가를 완벽한 독립 국가로 내보내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뭘 했느냐? 동유럽의 미승인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역의 루안스키 지역이라는 곳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벌써 예전부터 우리는 자치하겠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푸틴이 명분이 그럼 내가 해방시켜 줄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라는 건. 그런데 그 루안스키 지방에서 계속 그렇게 독립, 우리는 자치 이걸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희망하도록 사실 뒤에서 푸틴이 지원해 왔죠.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유럽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지도를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만 동유럽 미승인 국가들 그러면 트란스리스트리아라든가 오세티아라든가 미승인 국가들이 즐비해요. 예. 거기를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넌 이제 국가야. 저 아직 국제사회에서 인정 안 받았는데요. 아니야, 내가 인정해줄게. 예. 그리고 거기 의회라든가 거기 자치수장, 총리된 대통령에게 예. 뭔가 나름대로 령이 쓰게끔 모양새도 갖춰주고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면서 안보도 도와주고 그리고 경제적 원조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조지아 지방이라든가 다른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전쟁이 후속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지정학적인 그 땅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니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뜰 가능성이 있는 산업 섹터도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야, 다음은 제2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경각심이 많겠죠. 그러면 적지 않은 나라들이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래식 무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최첨단 무기만 주목했다가 이렇게 탱크가 중요한지 이번에 다시 확인한 거잖아요. 예. 이걸 단기간에 그렇게 대규모 물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로서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후보지로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지정학적인 실물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전쟁 끝나면 많은 나라들이 그러면 국방비 좀 줄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 푸틴의 큰 그림은 네, 어쩌면 전쟁 끝나면 국방비 더 올려잡고 네, 더군다나 트럼프도 방위비 뭐 분담금 더 내라 아니면 뭐 우리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식으로 움직이니까 세계 각국은 더 국방비를 올려잡을 수 있게 되고 그게 방위 산업을 더 키울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의 기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푸틴은 지금 동유럽의 여러 미승인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 미승인 국가들은 모두 친러 성향의 국가들이고 네.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고자 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우크라이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직전에 이번 전쟁 직전에는 크릴반도 병합했고요. 그 다음에 체첸 그 공화국가의 내전도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푸틴은 절대 서진 정책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뭐 트럼프 2.0 시대 이후에도 지정학적인 그런 변화를 좀 그려볼 수 있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워낙 이 학과에서 지금 오늘 사실 출연해주신 그 목적도 있지만 홍보 목적도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 24 저는 이렇게 군수한 채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뭐. 예. 왜 당황하세요? 30만이야. 부럽다. 이번 달 30만이에요. 부럽습니다. 우리 하여튼 뭐 예. 그 김광석 교수님께서 학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그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 예, 아니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제일 해주시고. 중요한 건 예, 진짜 여러분 다시 실물의 시대가 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광업이 이렇게 다시 중요해질지 몰랐고 맞아요. 다시 내 땅이냐 누구 땅이냐에 대한 분쟁. 한동안 영토 분쟁은 전 세계 없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그 영토 분쟁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와 누가 동맹인지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 그리고 매출이 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실물 중심으로 아마 경제를 조망하는 학과는 저희 학과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부동산조차도 그러니까 부동산만 보더라도 네, 이제 한국 부동산 투자에만 맴도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렇죠. 미국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 있으신 분 많고요. 그 이유들도 뭐 이유를 대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그만큼 이제 세계 경제적인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겠지만 경제적인 지형 변화도 보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실물 경제 또 이 자산 시장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이렇게 스터디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학부 끝나셨고 네. 좀 대학원 과정 입문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더군다나 이제 낮에는 이제 필드에 계시고 저녁에 대학원에 좀 입문해서 좀 실물 자산 연구하는 걸 좀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께는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예. 뭐 야간 대학원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학과의 특장점, 네. 대학원 입학했을 때의 특장점 뭐가 있습니까? 예, 관련 분야 종사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장학금 혜택이 일부 있습니다. 아, 네. 무조건 장학금 네, 혜택이 무조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내가 부동산 관련한 자산운용사에 근무하고 있다든가 건설회사에서 디벨로퍼 업무를 하고 있다든가 네. 아니면 아트테크라고 요즘 하죠. 네. 갤러리나 이런 데서 뭔가 내가 나름대로 문화예술품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저희가 그 장학금 지원 대상자고요. 성적과 상관없이 동종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하는 특전이 있고요. 네. 공인 저희 지금 그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그 경공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업을 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아마 그런 분들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 고정 댓글에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